안녕하세요. 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강주희라고 합니다. 모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문화다양성 사업 시작한 지는 벌써 한 7, 8년, 2013년에 공식적으로 시작했고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노년문화 중심의 세대문화를 저희가 주제로 삼아서 굉장히 깊이 파고 들어가는 주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년 지나가면서 저희가 저희의 자부담으로 재단의 기획 예산으로 사업을 가져가면서 노년 플러스 다른 주제들로 좀 지역 안에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주제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때 이모저모도모소가 여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이 라움콘이 결합하면서 아트 프로젝트 기획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작품을 만드시고 20년도에 전시를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가 취소되면서 영상과 작품 도록을 만들고 이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토론회도 같이 해서 작품 이야기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보와 동시에 19년도에 주제를 확산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축으로 가져갔던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난해한 문제이기는 한데, 문화 다양성과 생명 다양성이 가지는 어떤 철학에 있어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 도시 생활자들이 더 쉽게 문화 다양성을 체감하기 위해서 반려견이나 반려식물을 가질 때 느끼는 어떤 동화되는 느낌이 문화 다양성에서 타인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생명 다양성이라는 주제를 또 한 축에 놓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거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광범위한 주제이다 보니 그런 주제 접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작가들의 작품에서부터 그런 질문을 한번 찾아볼까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다 같이 좀 도시 생활 안에서 그런 질문들을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내년에 저희가 문화다양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질문이 되어줄 수, 몇 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2020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라운드 테이블 노하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일단 소개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기황 선생님부터. 네. 저는 사단법인 문화도시연구소라는 데 있고요. 건축가이고, 저희는 건축, 도시, 조경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하는 비영리 법인이고, 좀 이런 물리적 공간을 만드시는 분들이 사회적 역할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평론하는 고영직입니다. 안양문화재단하고는 예전에 노년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할 때 한 3년 정도 같이 한 적이 있고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거워요. 되게 즐겁네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고 있고요. 이완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인권 문화인에서 일하고 있고 문화다양성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선생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람콘의 큐레이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운컨 송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모저모 도모소의 작가 이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문화비축기지의 전시기획 담당 주무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13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원래 저의 과제가 항상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제 작가들과 함께 창작 작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쭉 한 바퀴 돌아봤더니 사회는 최은영 선생님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진행 순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오늘 그 두 단체에서 준비해 주신 작품을 좀 같이 볼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걸 함께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한 1시간 정도 그 되게 어려운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예약된 대로 우리 이모저모 도모소의 이미아 선생님부터 네, 작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모저모 도모소는 사물의 이런 면 저런 면을 가지고 이 사물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소셜 디자인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고령화 사회의 나이듦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잘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의 삶과 같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연구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런 협업자들의 공간이자 또 모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저는 일단 이웃상해라는 예술가로 활동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2016년 후반부에 안양에 이제 거점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그 잘 마무리하는 죽음, 뭐 웰 엔딩이라고 하는데 유한한 삶의 현재의 잘 사는 법, 그러니까 유한한 삶을 인식한 순간에서 현재를 잘 사는 뭐 웰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건강을 위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쓰는 게 이제 being well, 잘 존재하는 매 순간의 어떤 고민들을 저 스스로의 그런 어떤 강박적 질문, 잘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출발해서 나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 사회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론화하고 함께 꾸려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획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작가이자 공간이자 뭐 모임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안에서 어떤 이동하는 어떤 환경들 그리고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리고 장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일상의 그 일상 장벽이 정말 낱낱이 어떤 것들인지 그 한 15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한 3번의 소풍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는 전철과 보도. 그래서 이 가고 걷고 참여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참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자구책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굉장히 관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라움콘 어떤 발병으로 인해서 중도의 장애가 된 상태의 기획자들을 초대를 해서 사실은 그분들을 초대했다기보다는 동료였기 때문에 그 동료한테 일어났던 어떤 이 개인적인 삶의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가고 싶고 더 이 가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을 주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굉장히 비교하면서 노하우 프로젝트로 진행을 좀 해봤었습니다. 전철 안에서의 장벽은 그 티켓을 티켓팅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후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일상의 환경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당면한 저의 일상 장벽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화 다양성이라는 큰 대주제 안에서 작가가 창작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개인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로 좀 풀어낼 때 사실 이것이 좀 추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지향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저보다 나이 든 세대의 실질적인 일상의 어떤 문제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집적을 해서 작은 책자로 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 계기는 저희가 2018년에 안양에 사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자주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초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10시 정도에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거의 1시간은 뭐 이래서 이렇게 하소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뭐 전철을 탔는데 어떻게 가고 뭐 거기 금정역에서는 몇 번 출구에서 어디에서 내리면 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사실 이제 그 축지라는 의도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몇 번 칸에서 내리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카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예요. 가장 가까운 어떤 그런 그 노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하우의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저런 것들을 기록해 볼 만하구나. 그 역으로 그래서 지금 2020년의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구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어떤 자리를 소책자나 프로젝트, 어르신들 나들이를 통해서 모시고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고요. 자, 뭐 끌어다닐 거면 집에 있게 하잖아요. 과잉된 어떤 보호, 그게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 시니어 티켓을 뭐 기관이 아니 그 지자체에서 받으실 거예요. 받고 그걸 챙겨 가셔야 되는 사실을 전철에 도달하셨을 때 잊었구나부터 사실 시작이 돼요.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세세하게 좀 면밀히 좀 일상을 관찰을 하여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을 했던 어떤 그 노하우의 기록이고요. 예를 들면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었던 것이 자 에스컬레이터는 그 참여 어르신 딱 그랬어. 80대는 우리 이거 못 타.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타면.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히해서 얘를 잡고 타면 훨씬 더 안정감도 있고 어지럽지도 않고 어떤 이런 비결들이 조금 더 공론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픽토그램화해서 이제 만들어 보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픽토그램도 가장 대중들한테 쉽게 전달되기 위해서 굉장히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획일화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이 문화 다양성을 곱씹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입장 저런 입장들이 굉장히 한 통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뭐 이런 정보 전달 그리고 도시 환경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공공 디자인의 어떤 제안들도 충분히 약간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이유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 문화 다양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대 담론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하느냐. 그래서 내 삶에 이게 어떤 영향을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쓰잘데없고 하찮은 할머니들의 일상일 수 있으나 조금 더 주목해서 좀 드러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즉각적으로 내 일상, 내 24시에 역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리고 이제 작은 실천은 어떤 것일지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희들이 아트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이런 거를 전시장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쇼케이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들 특히 이제 정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도시건축가 선생님 꼭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뭐 고영지 선생님은 뭐 당연히 그다음에 이현 선생님 그래서 좀 다양한 분야에서 그리고 또 시각예술 쪽에서의 큐레이터의 입장 그리고 시선 이래서 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문화다양성을 위한 내일의 우리의 24시는 과연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자리였기를 너무나 바라면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저는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은 라움콤에서 송지은, 이기현 선생님이 활동해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희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과정에 저랑 그 큐레이터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진행상 어떤 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의 것들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크립트 같은 게 좀 필요해서 보고 읽을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람코는 양치질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라움콘이라는 단어를 구글에 검색을 해도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예요. 그러니까는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데가 뇌 자반고 축두엽에 있는데 그쪽에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되면서 생겨난 실어증에서 이제 특징 중 하나가 그러니까 신조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언어, 뭐 이렇게 비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움콘은 이 큐레이터가 이제 라움콘 그러면 양치질을 이렇게 했던 경험에서 이제 갖고 온 이름입니다. 저는 2018년 10월 7일 뇌출혈로 오른쪽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시작은 사실 큐레이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뭐 비극적 변화나 어떤 좌절의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변화된 몸으로 그의 신체로 경험하는 일상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창작물로 생산해내는 것, 저희가 하게 되는 활동들이고요. 지금 무브바의 라움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가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신체적 변화가 오면서 갖게 된 질문이 불안전한 도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치기 전에는 정말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지금은 방해 없이 걷고 싶은 대로 네, 그것은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사실은 되게 그냥 모르겠지만 안 느껴지긴 하지만 되게 그가 걸었을 때는 되게 위험한 장소로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져서 다칠 수 있는 장소가 돼버려 상태죠, 현재는. 네. 대부분이 바닥이 울퉁불퉁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모저모 도모소하고 그 노하우 프로젝트 작년에 진행하면서 그 서울에 있는 그
펭귄 어페럴이라는 신재현 기획자랑 함께 했던 책 작업에 일부러 들어갔던 거고요. 이제 거기서도 이제 거기 몇 편의 글을 제가 조금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는 본인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모른다. 아프기 전 그가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자유롭게 다녔는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대부분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됐을 때 겪는 어려움이 이제 이전에는 내가 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게 다니다가 나중에 다치고 나서 이전과 비교가 되니까 거기에 심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시선에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와 함께하는 큐레이터가 이제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움츠러드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저희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원래 하고 지냈던 일들이 문화예술 기획이었고, 그다음에 그런 예술가들과 활동하는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누다가 이제 큐레이터와 길을 걷다가 이렇게 그냥 이 길을 걷다 그냥 아무런 방해 없이 걸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그 글들이나 이런 습작들도 조금 이제 스케치 좀 노트하고 아이디어를 좀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이제 오른손이야 왼손을 쓰니까 조금 부끄러워하는데 저는 사실 이 글씨체 자체가 너무 예쁘거든요. 왜냐면 학습되지 않은 그런 글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2018년 10월 7일 날 쓰러지고서 사실은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죽어서 그 세포가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현재 있는 모습은 사실 그만큼 세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창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퍼포먼스만큼 예쁘다고 보는 거고 글씨 같은 경우도 언어 같은 경우도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 때문에 신조어를 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수한 언어로 갈 때도 많고 직관적 언어라든지 이제 돌려깎기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직언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꾸미지 않고 순수하게 말하고.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되게 오히려 예술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태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병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사실 굉장히 녹이고자 하더라고요.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여기 뭐 라운콘 이전에 뭐를 해야겠다 막 이런 건 마음먹은 건 아니지만은 이 과정이 사실 일종의 삶의 전환점이고 어떤 불행보다는 변화로 읽어버리는 데는 사실 예술이 가진 힘이 저희 둘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짜잔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큐레이터가 걷다가 넘어져도 이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체가 착용 가능한 아웃핏을 좀 제작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웃핏은 제 몸을 감싸죠. 얇은 막차는 공간이 생겨요. 풍선처럼.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그 일종의 그냥 보이지 않는 네, 경계가 생겨난다고도 큐레이터가 얘기하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그 약간 그 뭐지 뽁뽁이처럼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걷는 거는 거 자체가 일종의 불안정하고 그럼에도 일상을 영위해야 되는 어떤 개인의 욕구라면은 그리고 도시가 한 개인을 위해서 변화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그 원천으로 이러한 것들 좀 유연하게 접근해 보자. 그래서
실제로 저거를 제작했는데 이게 사실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제 저희 앉아 계셔 휠체어에 앉아 있어가지고 사실 해가 많이는 안 낮으면 사실 180이란 키에 예, 좀 거구인데 근데 저 아웃핏을 입으면은 처음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또한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다양한 장애가 있지만 그 각각의 특성이란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손을 맞잡고 그냥 서 있으면은 그냥 아픈 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걷다가 사실 툭 치고 가면은 마비된 쪽으로 쓸려도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빨리빨리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괜찮아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 낙상의 위험이라는 게 사실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예 존재감이 또렷해 보이는 것은 사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본인도 좀 즐기긴 했어요. 그쵸? 그쵸?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고 근데 사실 그의 몸 자체가 사실 어떤 부끄러워서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이 자체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저희한테는 지금 세상이 신세계거든요.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러한 뭔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웃상에 이제 이모저모도모서 이미아 선생님께서 이제 조언을 많이 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캡션 같은 게 좀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주의, 그러니까 낙상주의. 그러니까는 그게 항상 휠체어나 이런데 병원에서 매달아 주는데 오히려 이제 이 도시를 좀 활보하던 어떤 사진을 조금 픽토그램으로 좀 넣어가지고 모바일 아이콘이라는 그 타이틀과 함께 이렇게 아웃핏에 좀 새겨 놓고요. 이렇게 실제로도 되게 근거리지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참여도 해봤어요. 그 퍼포먼스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아니, 그냥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저희가 이제 이 퍼포먼스, 이 아웃핏을 제작하고 이제 도시 일종의 짧은 거리지만은 가능한 만큼 걸어보고 그 다음에 그 아웃핏을 조금 잘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촬영장에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볼게요. 바닥을 다시 걷는다는 것은 이게 다치기 전부터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몇 개월간은 다쳐야 한 환경 거기서 계속 버티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매 순간이 다친다는 거 그것을 벗어난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는 거의 이겨낸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고 그냥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그런데 또 내려가야 돼. 막 맞으면 계속 내려가. 막 그때 완전히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놓쳐서는 도저히 안 돼.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외부의 사람들과의 얇은 공간 그런 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경계 아니야 이거 방금 그 사람들과의 그 깊은 그 작은 건드림 주변에서 나의 엄거 이런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참 놀랐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그 아웃핏 그러니까 그 공해가 이렇게 딱 젖지는 그 느낌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어머니를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난 참 좋았어요.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을 모임들 속에서 빨리 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말만 이게 건너지만 하지만 처음엔 다리 불편했죠. 그렇지만 이것이 걷는 거구나. 내가 다시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들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큐레이터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저기서 이제 정말 그 실어증 때문에 이제 청각적 이해가 조금 느려요. 그러니까 좀 우라우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언어가 또렷또렷하게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서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사실 항상 해요. 둘 다. 둘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y not? 이런 생각은 있어요. 왜 그거를 계속 감춰야 되지? 그런 거가 뭐 감추는 게 사실 저희 나라 좀 겸손하고 이래야 되는 게 좀 있고 또 아프거나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좀 내색하지 않고 그러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닥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르겠어요. 저희 스스로가 유연하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 큐레이터가 굉장히 유연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재미나게 진척되는 것 같고 계속
뭐 어제도 이제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주세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에 맞으면 진행을 하고 실제 진행하는 것들도 현재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예전처럼 빠르게 하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게 현재의 삶인 것 같고, 그 앞서서 이제 이모저모 도모소에서 노하우 이제 진행하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왜 교집합이냐.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이모저모 도모소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가 같이 하게 된 남의 얘기가 아니, 네, 그런 것이 사실은 이 현재화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또한 이 현재를 뭐 굉장히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를 거야 막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공감대라는 게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이제 이 큐레이터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시도했던 거는 정말 잘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연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바빠. 나 바쁘네. 지금 막이참 안젤이 막 그렇게 급하게 하냐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라움콤에서 하셨던 활동 들어봤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들 보셨죠? 네. 네, 훌륭한 작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작품에 더해서 저희 의견까지 보태서 이 도시 안에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좀 더 쉽진 않아요. 그 이제 도시 안에서 이런 이제 중도 자녀와 시니어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는 계속 보셨는데, 저 이걸 보면서 저는 사실 잠깐 들었던 게,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서울에 10살 때 처음 왔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지하철에서 개찰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왼손잡이였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이걸 찍고 들어갔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통과를 하는데 나만 통과를 못 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지 그걸 파악하느라고 막 식은땀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참 도시는 저한테는 참 낯선 공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시니어와 중도 장애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이게 모두에게 낯선 도시,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우리 정규영 선생님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질문이어서,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된 이유가 그동안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거나 뭐 합의를 하거나 얘기해 보거나 갈등을 내놓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인 것 같고요. 그걸 해왔으면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에 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만드는 도시, 내가 필요한 도시를 고민해 왔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앞서서 작품이랑 이모저모 도모소, 네.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최근에 뭐 많이 하고 있는 액션 리서치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액션 리서치가 애초에 출발이 미국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빈민가? 그리고 이렇게 그런 분들을 어쨌든 주로 연구자들 중심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실천적인 행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생겨나는 부분으로 어쨌든 앞으로는 도시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게 뭐 이 문제를 그냥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도시공간, 뭐 건축공간 다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그 하위 5%와 상위 5%를 제외한 90%에 맞춰져 있는 이걸 보통 보편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외의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면 그 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냥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폭이 90cm에 높이가 2m 10cm로 정해져 있죠. 더 큰 사람은 힘들고 뚱뚱한 사람은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보편적이라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편성의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맞춰서 만들 수는 있으나 적어도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도시가 어쨌든 간에 지금 도시로 만들어진 건 개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인간한테 맞춰져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도 마찬가지고 뭐 집 짓는 방식, 도로를 만드는 거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거를 만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십수년을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한테 편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서 만들어진 게 그 횡단보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의 도시는 다 차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에 속도, 도로를 만드는 방식 다 차에게 맞춰져 있죠. 사람한테 편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어쨌든 간에 바꿔가고 있는 중이어서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변해가는 거의 모습으로 가고 있고, 뭐 최근에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맥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특별한 우리한테 뭐 맞는 거를 주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노력이 계속 있으면 지금 뭐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필요해서 만들어진 도시를 계속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처럼 이런 고민들이 더 많아지면 사실은 더 훨씬 더 나은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다른 분들도 사실 의견을 여기다 보태주셔도 괜찮거든요. 네, 이 그 라운드 테이블은 뭐 끼어들기 이런 거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이주민 인권을 이제 저는 주로 다루는데 늘 쓰는 말 중에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실 굉장히 자주 써요. 근데 이제 그게 보편적인 인권 뒤에 붙는 말은 국제사회에서 공헌된, 협약이 된 이런 이제 표현이 뒤에 붙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쓸 때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라는 말을 딱 쓰고 나면 거기에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그러면 이 도시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궁금증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옆에 계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정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보편성의 오류라는 말이 딱 귀에 꽂히던데요. 저는 이 보편성의 오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일종의 이 최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서 좀 설계되고 운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최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에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도인가요?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런던 올림픽,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물리학자죠. 이제 그분이 개막 연설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인간의 표준은 없다라고 한 말이 상당히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성의 우리가 흔히 범하는데 인간이라는 표준을 정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백인, 남성, 서양 뭐 이런 관점으로 인간의 표준을 봐왔던 시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많이 녹아져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보면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빠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제 내가 만들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그 상상력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게 결국 이제 어떤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 두 번째 그 발표하셨던 이기현 큐레이터와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얼마 전에 결혼할 때 결혼식 할 때 저한테 어떤 축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그 무렵에 3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같은 증상으로 제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전에는 제가 멀쩡하던 어떤 그 사람으로 도시를 활보할 때하고 저는 이제 오른쪽 다리하고 오른쪽 이제 팔이 아팠었는데 이게 뭔가 저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견 큐레이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정도는 약하겠지만 뭔가 장애를 약간의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상태로 도시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어떤 이 벽이나 틈 같은 게 이 어떤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참 높을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많이 이제 실감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어떤 그 최애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떤 도시의 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데 섬세하게 설계가 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인은 뭐 시민이 뽑은 시장이 아니라 또 마켓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시장도 아니고 시민들이어야 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개별적이고 이런 고유한 목소리들이 섞일 때 모두를 위한 도시가 더 섬세하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리고 혹시 의견을 보태주실 분들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고영직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경미하지만은 이러한 장애가 어쨌든 흔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손상이라는 것, 뇌 손상이라는 것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장애도 사실은 되게 다양한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약간 등급 매기듯이 매긴 다음에 장애 등급도 1등급부터 6등급, 경증, 중증. 그래서 뭐 중복 장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야 장애가 같이 있어요. 중복 장애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제도가 만든 어떤 문제 같기도 하고 혹은 그만큼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으면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장애 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 또 하나 장애라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우리가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도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장벽에 대해서는 사실은 진짜 그래서 저도 같이 이견 씨 큐레이터가 다니면서 사실 저는 왜 안 돼 이러는 게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니면 사실 알 수가 없는 그 부분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 세상이 좀 섬세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그 개개인들의 이렇게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또 이런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고민 갖고만 되는 건가? 어떤 실천적 방식으로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게 좀 저한테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는 예. 그 이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제가 연초에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별거 아니죠.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뭐냐면 엄청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한쪽 눈을 한 사람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쪽 눈을 하고 나면 다시 저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쪽 눈이 심해서 이쪽 눈을 했어요. 하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하고 나서 며칠 후에 하얀색을 봤는데 이렇게 본 하얀색과 이렇게 하얀 부분색이 다릅니다. 색감이. 그래갖고 이쪽 백내장 수술 한쪽으로 보면요. 맑고 창백한 흰색으로 보이고요. 이쪽으로 보면 약간 따뜻하고 노란색 기운이 있는 흰색으로 보여요.
제가 의사한테 가서 이거 수술 잘못한 거 아니냐 달라 보인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어느 색이 진짜 색깔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쪽은 강망을 깨끗이 긁어내서 이제 처음 가졌을 때 그 필터로 보이시는 거고 이거는 40몇 년을 쓰셨기 때문에 이긴 게 있대요. 그래서 색깔이 다르게 보인답니다. 그걸 딱 듣고 나니까 세상에 그러면 그 이제 저보다 더 연배가 있거나 이런 분들하고 또는 뭐 20, 30대의 젊은 예술가들이 어떤 색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논쟁할 때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다르게 보이겠구나, 서로 다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그게 서로 같은 색깔을 놓고 논쟁을 하는데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를 갖게 된 거잖아요. 이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저도 맨날 다양성 하다가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출발점과 구조에서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막 다른 데로 막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타자가 되는 경험들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것들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서울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놀랍게도요. 도대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읽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80%가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북한에서 온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이게 커피숍이 뭐고 이런 거 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주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또 이주민들이 그 본국 사회에 있다가 한국에 뿅 하고 이런 발전된 어떤 도시 문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좀 낯설고 힘든지 언어도 안 통하죠.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죠. 이때는 이제 많이 보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결국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장 가능성을 갖고 정책에 제안을 하고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혹시 뭐 저랑 눈을 잘 안 마주치시려고 다들 그러는데 의견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그 의견들이 준비가 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이제 선생님께 시간들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저도 좀 드리면 그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개개인은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표준이 없죠.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가 어느 부분에서는 소수자이고 각자 다 소수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는 이 소수성들이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연대가 되어서 자기 권력을 갖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져야만 사실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다수자에게 배려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 통하려면 굉장히 오래고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각자의 소수성들이 사실은 그 소수성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는 굉장히 교차적이고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장애인분은 이제 다리가 불편한 분이 한 분 계신데 목발을 이제 짚고 다니세요. 근데 이분은 연쇄치과만 간대요. 그래갖고 왜 연쇄치과만 가냐 했더니 자기가 병원에 딱 가면 카운터에서 간호사가 자기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한대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왔는데, 늘 혼자 다니는데. 그리고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다음에는 보호자랑 상의하고 오세요?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어떤 혼자 다니기 힘들잖아. 너 돈 있니? 돈 이렇게 많이 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선의로 하는 거야. 이 간호사는.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연쇄치과만 가냐면 연대를 나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의사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묻지도 않는데 와 동문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그 병원에 있는 분이 자기한테 보호자가 어디 있는지 안 묻는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왔네, 지적 능력이 되는구나, 돈도 좀 있겠네, 혼자 다닐 수 있겠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일상에서의 소수성들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저로만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서로 이해를 하면서 이런 소수성들이 연대를 하고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자기 채널을 갖고 자기 표현을 해서
익숙해져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정책이 좀 반영하고 도시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선생님들 두 분이 해주신 이 작품들이 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채널과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숨차. 혹시 여기 의견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좀 이게 정책적으로 제한이 될까요? 예. 근데 뭐 정치적인 제안을 갖고 있을 만큼 제가 구체적인 경험치는 없지만 이제 이 다수자의 배려에 너무 우리가 의존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관용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배려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꾸 이제 시장한테 뭘 바꿔주세요. 어떤 뭐 청와대 게시판에 뭐 청원하고 읍수하는 형태의 이런 언어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노들 장애인들의 어떤 그 활동들을 보면 사실 좀 그 어르신들의 어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고 이런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에요. 불과 한 10년 안팎의 일인데, 그게 이제 그 종각에서 노들 장애인 약에 공부했던 이런 분들이 그 종각역을 아예 점거를 하면서 장애인들에게도 이동권을 달라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또 때로는 뭐 마포대교를 아예 뭐 그 휠체어를 다 버리고 오체투지 하듯이 건너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뭐 마포대교가 평소에도 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데 아예 다 막아버린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들이 이제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꾸 이제 어떤 청원을 하거나, 지금 장애 등급제도 이제 폐지된 것도 보면 광화문역 그 지하에서 노들 장애인이란 분들이 그 3년 넘게 싸웠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자꾸 등급을 매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가족부양 의무제라든가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이제 지금 물론 이제 흔적들은 남아 있을 거긴 합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런 사람을 분류하고 재단하는 언어, 이 프레임을 바꾸고, 특히 어떤 권력을 가진 분들에게 자꾸 청원하거나 배려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보편성의 오류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정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정의 집합이고 특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한국의 보편성은 특정이 전제되어 있지 않죠. 특히 정책에서는. 그러니까 보편이라는 걸 만들어서 마치 그냥 밑으로 깔면 되는 것처럼 인지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민원 넣고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쨌든 간에 도시를 인식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그 전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일종의 뭐 요즘 말로는 상향식으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이라는 게 온전히 작동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 그냥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전체 5%좀 되거든요. 이게 되게 가족과 내 가까운 지인과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누구나 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뭐 100명 중에 5명인데 그러면은 기차 좌석이 100개가 있으면 사실은 5개는 장애인들한테 할당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서 사실은 더 나가기 힘들어지고 더 불편해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안 나오니까 안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방식으로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적어도 인식의 개선,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것도 지금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그 정책의 방향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더 빠르게 좋게 바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 인식 개선이라는 게 너무나 필요한데, 저희가 걸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은 5명 중 3분은 저를 보서 어떻게 찌찌찌 이러세요. 그냥 우리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죽다 살아난 게 어디에 이러는데,
그냥 무조건 불쌍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젊은데 어떡하냐 막 이런. 그래서 사실 그 얘기가 처음에는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사실 정말 사람 죽을 수도 있다가 살아났는데 니까 장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쌍해지니까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같이 다니는 보호자로서. 근데 그런 게 이제 되게 장애라는 게 굉장히 뭔가 막 이렇게 그게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되게 막 굉장히 삶을 완전 그러니까 불우한 누군가로 딱 치부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우리의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되게 뭐랄까 그냥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약자가. 되게 서글프죠. 그럴 때. 그 반성하게 되는 또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너무 오래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한 20년 전쯤에 이제 제가 이 일을 이주민 관련된 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기 어려운 그때였어요. 근데 아이들을 늘 데리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반대하시거나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학교를 가시거나 이렇게 얘기할 즈음이에요. 그때 근데 교장 선생님과 학교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법의 설득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애들이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친한파가 돼서 한국에 도움이 될 거예요. 친한파. 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 먹혀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도 문제의식이 갖고는 있지만 아이들을 입학시킬 때마다 교장 선생님과 학교 구성을 설득할 때 늘 그 키워드를 썼어요. 동정론과 기여론이죠. 그거를 쓰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 유해 아동 인권 협약 이런 얘기는 너무나 멀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반성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그 아이들은 학교를 다 다니고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 사회, 주류 사회에게 요구를 받아요. 이제 기여하라. 네, 기여하지 못한 너는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부메랑처럼 이제 돌아오는구나라고 반성이 들고 제가 많은 분들께 제 예전의 과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정론과 기여론의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부의 기분이 좀 드는데 반성하세요. 아니, 저도 실제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동정론하고 기여론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거를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실현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인 거잖아요. 수단이고 태도인 건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이모저모 도무소라든가 이제 라움콘 활동에서의 되게 중요한 의의를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어찌 보면 그 기여론이라고 하는 것과 동정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캠페인인 거잖아요. 캠페인, 어떤 활동가 단체라던가 어떤 그 실현을 위해서. 하지만 예술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라든가 이슈를 떠오르게 할 적에는 단 한 번도 동정론이라든가 기여론에 기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장애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시니어에 관련된 것, 이거를 뭔가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우리가 더 보듬고 배려해야 되는 그런 좀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야 되는 약자로서만 이제 다룬다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이제 그 각자의 어떤 특수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가 다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바로 저는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이모저모 도모소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어르신들의 어떤 이렇게 노하우들,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이 작업의 맥락 속에서 이분들의 어떤 특기들, 그거를 끌어내려고 시작하셨던 것 같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까 그런 특기들이 나오면서 이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들이 상당히 되게 중요한 출발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거는 우리의 이후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존재 가치에도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중도 장애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생각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도의 어떤 장애를 갖게 되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그랬었을 적에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이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니면 바로 간접적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중도 장애의 어떤 그 삶이라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사회 속에서 되게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예술가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그 지점들을 바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인 제안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것 같아요. 일례로 이건 좀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항상 예술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좋은 사례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예전 허버트 리드라고 하는 사진가가 했었던 슈팅백 프로젝트인데 거기에서 그 내용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워싱턴의 빈민가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카메라를 주고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사진을 찍도록 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예술의 그런 활동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는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가장 주축이 되었었던 디온이라는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이제 막 그 어떤 사회적인 효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백악관에도 초청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 내용 중에서 너는 그러면 이제 예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의 사진들이 사람들한테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나 이랬더니 나의 사진은 이제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를 갖게 한다. 근데 나는 나의 활동이 내가 사진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술적 활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정치인들이 바꿔야 된다. 하면서 그 당장의 그 총기 문제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지점이죠. 하나는 그 예술 실천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라던가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하고 그것들이 하나 이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을 보게끔 하는 그런 시야를 이 아이가 갖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그 지점. 그 지점에서 저는 예술은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감각이라던가 공감이라고 하는 정서적 기제를 통해서 예술은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센세이셔널하면 좀 약간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감대에 대한 어떤 이 이슈화가 좀 크게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아까 전에 기현쌤께서 이기현 씨께서 말씀하셨던 저 얇은 박. 그러니까 저걸 입고 나가면 누구나 저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저 걷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녀야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런데 저기에서 이거를 썼을 적에 이 얇은 막 사람들이 난 다 투과되고 다 보이기는 하지만 알 수 없는 요 공기층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인식의 어떤 거리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런 활동들을 통해서 중도장애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노년의 삶에 대한 어떤 그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좀 찰지게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이 출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인정 선생님은 이제 어떤 노년 관련 문화예술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을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런 예술 활동이나 특히 이제 문화예술 교육 활동들에서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그 동정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프레임들이 더 강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 시민을 만들어내는 한 사람의 어떤 시민의 탄생에 기여하는 어떤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문화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공급하고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어떤 각본대로 주강사나 예술강사가 짜놓은 각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결과물에 만족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이제 그 예술가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약자들이 이제 재난 약자들이 어르신들이고 또 이런 장애인들이고 지금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 공포스럽잖아요. 누구도 이 돌봄의 손길에 닿지 않고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좀 예술가들이 어떤 그 당장 생존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가? 자신의 어떤 예술 활동이나 어떤 예술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그 관점에 대해서 사람만이 아니라 또 어떤 뭐 다른 동식물에 대한 어떤 관심까지도 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 노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가보면 제가 가본 현장 중에서 가장 최악의 어떤 교육이나 활동 현장을 보면 그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어떤 고유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늙은 아기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사회의 어떤 한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인지는 어떤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실험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자꾸 이어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대구에서 특히 지체장애, 그러니까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예 식사도 못하고 이동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도와주시던 그 도우미 분들이 못하게 되면서 이제 못 돌아다니게 되면서 식사도 못하시고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거의 생존의 문제가 막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간에 그냥 민간 활동가들이 뭐 서울에서도 내려가고 해서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안 하고 민간이 그걸 많이 도왔던 적이 있었고 그 와중에 비슷한 그 며칠 언저리에 뭐가 있었냐면 대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그 강제 철거를 그 와중에 똑같이 대구에서 했어요. 또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재개발은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막는 거는 국가가 집행하고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건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도 했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인정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경로당이 다 일제히 전국이 다 문을 닫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냐면 도시는 그나마도 괜찮은데 농촌 같은 데 경로당은 많이 오셔야 뭐 3-4분, 뭐 5분 내외 오시는 분들인데 대부분은 독거노인이세요. 연세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생존을 확인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서로 케어해주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일제히 문을 닫으면서 이분들이 독거노인이시고 혼자 집에 가서 거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존도 확인도 안 되고 케어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집에 있을 때 그거를 적어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일괄로 이걸 적용하니까 경로당 다 문 닫아, 뭐 문화예술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다 문 닫아. 뭐 그렇게 그 장애인을 도와주시는 분들 다 문 닫아.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다 일괄로 처리하면서 생긴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구수로 얼마 안 되니까 사실은 잘 막 안 드러나거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말을 못 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뭐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가 걔를 되게 이렇게 잘 돋보이게 이게 들춰내서 보여지는 거지 사실 그전에는 그것조차도 안 보이는 상황이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니까 콩 선생님하고 같이 일본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고베 가서 갇혔어. 그때 들었던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국 사람들 기억하는 그 고베 한신 대지진 때 한 6,00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그 일본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도 역시나 그 지진 때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재난 방송 또는 구호 활동 이런 데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장애인과 시니어들 당연히 이제 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뭐 재미있어요. 그러나 밤이 좀 이제 깊어가고 있고요. 얘기가 저희가 시니어와 이제 중도 장애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혐오차별 문제까지 해서 일본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결국 얘기는 돌아서 일상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도시 안에서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현재 오늘의 이야기를 얘기하면 당장 이제 집에 갈 때도 이제 여러 일들을 겪게 되실 텐데
이 중도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도시의 삶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도시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 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기영 선생님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이 질문도 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게 뭐 앞에 있던 그 질문 내용이랑 뭐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뭔가를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우리가 이거는 장애를 가졌냐 안 가졌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도시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필요를 찾거나 그걸 개선하거나 하는 일들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술적이든 내가 일상 공간 안에서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었고, 이거를 코로나19 상황으로 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가족인데 되게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이게 그동안은 사실은 공공공간을 그렇게 인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19로 집에 이렇게 일종의 집콕하게 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아, 저게 일종의 주거 공간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 집이 그거를 다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가 갇히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이 감옥처럼 돼버리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내가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데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험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 사실은 민원, 그런 걸 해봐야 민원이죠. 뭘 고쳐주세요지, 내가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저 공공간은 어떤 공간이다 라고 사실은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거를 사용하거나 인식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쨌든 내가 내 공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좀 인식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장애를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아동도 똑같이 저는 약자이고 그 약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고려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것도 사실 등분배하고 있어서 놀이터도 보통 아이들이 걸어가는 거리가 15분 내외, 그 이상 걸어가지 잘 않습니다. 15분 내외에서 반경에서 노는데 그 반경 안에 놀이터가 없으면 이들은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거를 통계치로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의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은 거의 5분에 가니까 그거를 그냥 통계로 치면 주택가에 사는 사람 애들 수를 따지면 이게 15분 안에 웬만큼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수가 그렇게 아예 그 놀이터나 이런 데 공원조차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 벌어져 있고, 공원도 아마 주변에 다 공원이 있겠지만 공원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떤 나무를 심고 싶은지, 어떤 공원을 원하는지 얘기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내 주택가에 있지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게 한국의 공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하면 사용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죠. 근데 뭐 예를 들면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데도 시민들이 운영하거든요. 내셔널 트러스트처럼 트러스트 구조로 해서 시민들이 운영하고 그 안에서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잔디를 뭘 심을 건지부터 다 그렇게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도시공간들을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거, 내 필요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거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 정도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공원이잖아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이 문화비축기지가 문화예술기관이라기보다는 그 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화예술로 특화되어 있는 어떤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저부터도 우선 저희 아버지도 지금 한쪽에 편마비가 있으세요. 다리 쪽에 편마비가 있으셔서 그나마 아버지가 그걸 겪고 계시니까 제가 어딜 다니면서 항상 여기에 아버지를 모셔도 될까? 오시면 아빠는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될까? 항상 이런 걸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희한하게 문화예술기관이나 공원이나 이게 너무 걷기만 많이 되게 되어 있고 의자들도 많지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공원들이 다들 이렇게 진입하기 자체가 이렇게 말짱하고 젊고 이렇게 가족 단위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기는 참 좋은데 어르신들이 뭔가 소풍 오듯이 움직이기에 편리한 공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 좀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들이 예술적 제안으로 들어오면 좀 훨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모저모 도모소도 제가 막 그런 한번 문화비축기지 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했었던 것 같아요. 와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고 어떤 그런 제안들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라운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근데 확실히 정말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그걸 겪고 있느냐 겪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한테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서 결국은 그걸 촉발을 시켜줘야 되는 어떤 유인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최근에 이제 그 학교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다가 요즘 이제 학교 공간 아이들이 이제 사실은 집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학교도 하나의 이제 그 소사이어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자료를 보다가 이 공간 주권이라는 그 말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에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이죠. 이를테면 아이들은 긴 복도를 보면 무조건 뛰어다녀요. 근데 왜 사람이 긴 복도를 보면 뛰어다니게 만드는가? 인간의 DNA에 그런 게 있대요. 뭔가 충동시키는 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백날 야, 뛰어다니지 마라 이렇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 일종의 소셜 퍼니처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가구 같은 걸, 의자 같은 걸 하나 놓는다든가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공간을 뛰어다니지 않고 이 공간은 내 복도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정겨운 선생님께서 이제 미국의 그 센트럴파크 공원을 시민들이 운영한다. 이런 공간 주권의 개념들이 좀 더 확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명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이 문제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도 이걸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브라질의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좀 떠올랐어요. 그 꾸리찌바의 네르네르라는 시장이 이제 브라질의 지금은 유력 정치인인데, 그 꾸리찌바를 오랫동안 행정의 주도에서 만든 일종의 이제 꿈의 도시라고 하죠. 우리나라 인천 광역시 정도 규모가 되는 그 큰 도시인데요. 이 꾸리찌바에 운영하는 그 시정 슬로건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 안양시가 지금 시정 슬로건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휴먼시티 이렇게 표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꾸리찌바 같은 경우는 꾸리찌바에서 태어난 생명은 가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꾸리찌바에서 태어난 사람이 꼭 브라질 사람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주민들도 이렇게 태어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게 시정 철학에 녹아 있고 또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 개나 고양이 할 것 없이 이런 그 동물들까지 모든 것을 좀 아우르는 최근에 이제 프랑스의 그 코로나 시대에 좀 어떤 안무가가 그 G5라는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상당히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인간계뿐만 아니라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기계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종관 어떤 연대 그런 것들을 좀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하셨는데 아직은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의 또 생명 다양성에 대한 논의하고 문화 다양성하고 아직은 그게 접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만들어놔야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저 말을 쓴 말이 사람이 생물학자 에듀에도 윌슨이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인데,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이라는 책에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인간이 과도하게 다른 동식물이 서식처를 계속 이제 침범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한 70% 이상 침범을 했는데 그 책의 제목처럼 50%를 동식물에게 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생명 다양성이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사는 도시에서 어떻게 이 반영이 될지는 더 많은 그 지혜도 필요하고 더 많은 상상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면 자꾸 제 생각을 막 자꾸 읽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다들 학교 나오셨지만 다른 시기에 다니셨죠. 하지만 똑같은 공간에서 다니셨거든요. 60년대, 70년대 학교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뭐 창문 높이, 창문 크기, 천장 높이, 폭 뭐 이게 규격화돼서 그냥 쭈르륵 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도 바뀌었고 뭐 이렇게 키도 사실은 평균 키도 커졌고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학교 공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놀이터도 그래요. 보통 놀이터 하시는 분들이 3S라고 하는데 스윙 슬라이드 시소가 미국 법이거든요. 미국 법에서 와서 스윙 슬라이드 시소를 만들어 놓고 놀이터 법에 그렇게 들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가 뭐냐면 등인데 사실은 그 법은 등을 해석해야 돼요. 등이 뭔지 등으로 뭘 만들 수 있는지 해석해야 되는데 등 해석하지 않죠. 다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규격화돼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애들한테는 창의력을 자꾸 발휘하래. 이거는 불가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뭐 꾸리찌바를 포함해서 보통 이걸 총괄해서 보통 도시권이라고 도시에 대한 권리, 도시권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르페부르가 68년에 한 얘기예요. 근데 브라질은 헌법상의 도시권이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깔려져 있는 상태고 한국에도 그 도시권을 유엔 헌장에도 있으니까 유엔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안 받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유엔에서 권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아직 그 단계에 있지도 않고 사실은 정부가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 정도가 그 도시권을 하겠다고 조금씩 이제 주장하고 있는 정도 중이어서 이게 68년이니까 벌써 이게 몇 년입니까? 50년 가까이 된 얘기를 이제 이게 도시권이 뭐야? 도대체 뭐야 정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이제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들 공부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혹시 그 아직 말씀을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말씀들이 다 오고 가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너무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지금 이견 그 과장이 왜 듣고 보는 거에 문제가 없는 소수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발언하는 템포나 이런 것들도 그냥 다수 템포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인식 개선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현실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게 그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 씬을 또 보면서 되게 좀 크리틱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긴 한 건데 그래서 현실은 이거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소재주의로 이런 소셜한 뭐 이슈들을 발굴을 해서 뭐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창작을 했다. 그래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예술의 힘은 되게 또 미비하기도 하거든요. 이 판에서의 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포럼들 사실 다양한 포럼들을 정말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텍스트를 통해서나 좋은 얘기로 마무리가 사실은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 다음은 또 똑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침감도 있었기 때문에 예술씬 안에서의 소재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이 어떤 저희들이 감각을 쓴 어떤 시지각의 결과물들이나 제안들이 좀 실용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또 다시 한번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렇습니다. 이기현 혹시 거 있을까요? 오늘 좀 그냥 그런데 열심히 들었습니다. 편하게 되게 그 포멀하지 않은 자리에서 얘기 나누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현 씨는. 괜찮아.
왜냐면 그것 또한 이제 말씀하신 좀 템포가 사실 다수한 거기도 한데, 뭐, 그냥 그 상황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근데, 세상이란 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냥 제가 아까 발표할 때 얘기했듯이 그냥 지금 저희한테는 신세계예요. 그러면 지금이 신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 방향을 계속 하는 것. 그 실천이 이제 저희가 지금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나는 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저는 좀 이 사람이 쓰러지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삶은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화한 게 굳이 뭐 되게 뭐 상황을 부정적으로 하고 남이 날 툭 치고 가고 뭐 저도 그런 걸 사실 왜 사람인데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분개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큐레이터가 딱 한마디 합니다. 뭐 한국이잖아. 혹은 한국이겠어? 그러고 뭐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서 제가 뭐 화내면 다른 한마디를 합니다. 왜 그래? 부러워서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전 오히려 저를 많이 반성하거든요. 그 유연한 시각과 사고가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는 더 나은 때가 많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렇게 뭔가 오히려 배려받는 거, 되게 조심스러운 배려, 보이지 않는 배려, 또 저희도 또한 배려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배려받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번 뭐 이렇게 바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까 라우컴 그 작업을 보면서 우리 이규현 큐레이터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가시화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고 그런 점이 참 특이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규현 큐레이터의 어떤 그 특이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참 어쩌면 유연함의 원천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이제 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한 편인데 그 한 몇 달 정도를 뭐 거의 이제 혼자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별로 교류 안 하고 지내면서 이 가시화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자기의 어떤 저 같은 경우는 뭐 심하진 않았지만 어떤 손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와 좀 관계가 친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다 누구나 그런 속성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시화하는데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고 아까 이제 최윤정 큐레이터는 이제 이 막에 대해서 어떤 다른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 막이 일종의 이제 보호막처럼 이기현 큐레이터한테 보호막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큐레이터님 하시는 것처럼 좀 남들 시선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마 되게 움츠려들고 계속 위축되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야 뭐 주변에서 큐레이터님처럼 주로 작년 재작년도 작가분들이랑 주로 뇌경변 가진 작가분들이랑 지체장애 가진 작가분들이랑 이렇게 전국 미술관, 박물관 투어 같은 것도 하고 올해 같이 프로젝트도 하고 했었거든요. 전 세상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루트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루트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기차를 그때 30명쯤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가는데 기차 한 칸에 그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전통 휠체어가 탈 수 2칸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나눠 타는 거예요. 기차를 몇 대를 타야 돼요. 못 가고. 그러면은 다 거기서 서울역에서 기다렸다가 타고 가서 또 광주 가서 기다렸다가 역도 무슨 엘리베이터를 진짜 좀 올라오고 바로 엘리베이터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끝이죠. 빙빙 돌게 만들어 놨어요.
평소에 전혀 다니지 않는 루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지하철로 내려가면 지하철에 또 그렇게 돌아다녀야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짐 빠지고 사실 가서 뭘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번 경험했지만 사실 그들이 느끼는 감각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생각하려고 해도 사실 그게 되게 힘든 일이라는 게 그때 하여튼 되게 느껴졌었고, 그분들 그 전시에, 재작년에 했던 전시의 제목이 뭐냐면 상상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이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행이 상상해야 되는 수준에 있는 거, 한 번도 거기를 안 하고 가볼 생각도 안 했고, 가보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많은 수가 도움을 받아야만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자체를 해보지를 않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은 그래도 다 작가분들이고 그렇게 되게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신, 아마 다수가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좀 나오셔서 할 수 있게, 돌아다닐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뭐랄까, 장애를 갖게 된 당사자 스스로도 사실은 많이 변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몸이 변했는데 마음이 변화가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저희도 근 2년 동안은 사실 병원 생활을 했거든요.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 이 벽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저도 이제 한때 이제 안산에서 이제 이주자분들하고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언어나 일상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냐면 한 분이 지구인의 정거장애에서 김희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표현 자체가 인권이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체성 어떤 형태로든 내가 사회에 다양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 안에서 이제 발언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이제 많이 그게 잦아들면서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줄여지고, 그 다음에 많이 이거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사실 개선 의지를 못 느끼고, 왜냐면은 어쨌든 5%라는 존재가 다수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라움콘이 앞으로 행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큐레이터의 움직임 자체가 그러한 행동으로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도, 감춰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장애가. 네. 저도 좀 보태면, 제가 아는 또 장애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서울이라는 같은 도시 안에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 처우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종로나 이런 데 어디 식당에 들어가면 갑자기 어떤 식당 주인이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튀어나와서 1,000원을 줄 때가 있대요. 네, 그러면 이제 넉살 좋게 저 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자기가 가장 익숙한 공간은 이제 홍대래요. 왜 홍대냐 그랬더니 누구도 자기를 되게 특별하게 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나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이런 다양성들이 일상화되고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각자 자기가 다른 면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이 자유로워지면,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30초 안 돌아가면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거 참,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장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니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장애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한 얘기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장애 인권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왜요? 그랬더니, 생각해보세요. 일반인들 수십만 명이 자가격리된 경험을 해봤어요. 한 번도 못 해본 경험이잖아요. 집에 갇혀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시설 격리를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됐으니까 개선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이고 맨날 안 듣는 게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개별적으로 했던 나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경험, 또는 격리돼 봤던 경험들이
어떻게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사과들지 않고 이게 우리 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개선의 에너지로 쓰일 수 있을까?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집에 가서 이불킥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하기 전에 네, 하신. 할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니야. 왜? 말을 아끼는 거야? 응? 말을 아끼는 거야? 아, 뭐 어떤 얘기든 간에 일단 얘기들이 쭉쭉 나오는데 응, 그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응, 그 가운데서 또 응. 내가 꼭 해야 할 응. 것 같은 해야 할 것들. 네. 응. 이후에 어떤 것들 하실지 궁금해요. 어? 지금 이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또 그거 시작하면 오늘 못 끝나요. 무궁무진하십니다. 따로 이야기를. 네, 그건 또 네. 저희 다음 기회를 좀 기약하도록 하고 그러면 어떻게? 네, 우리 밤이 지금 깊어가고 있네요. 그러면 오늘 그 많은 말씀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들이 그냥 흩어지지 않고 좀 모아지고 그게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소망하는 사회가 되는데 조금 더 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해요. 자주 쓰는 마음이에요. 네. 소망, 사랑 뭐 이런 거. 네. 네, 그럼 말씀하실 거예요? 네, 뭐 네.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가시화라는 게 좀 중요하고 지금 이기현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어르신들이 이게 이제 그 살아가는 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하고 내가 그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의 어떤 그 투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결합된 방식의 어떤 예술 활동이나 이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가시화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좀 중요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까요? 저는 사회자님 하신 말씀의 반복인데 코로나19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그걸 문화적 공감대라고 하던 공통 감각이라고 하던 커먼센스라고 하던 뭐가 됐던 간에 사회 전체가 동시에 이런 경험해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지금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걸 기회로 만들지 않으면 아마도 이런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들을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행하시고 실천하셔서 어쨌든 새로운 사회로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좋은 기회를 버리지 말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런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전에는 되게 각자 활동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 라운콘으로 뭔가를 시작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같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과정 안에서 사실 저희 스스로 치유받고 또 세상에 어떤 그런 실천적 활동을 해본다는 거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큐레이터님. 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그 중도 장애인과 아티스트로서 철저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모두의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모두의 사실 진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당면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나의 삶의 환경을 지금부터 조금 다져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일 하는 사람 아니고요. 물론 좋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어떤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혹은 공경, 뭐 효의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니고 결국은 개인 삶이 중요하고 내 삶의 터전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활동을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예술의 범주 안에서 할 수밖에 없구나. 다만 문화정책적으로 힌트를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해야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런 공론화의 방식 그리고 유통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절감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예. 아무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배운 것도 너무 많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찌됐든 이제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 하나하나의 어떤 결과물들이 그냥 소모되고 소비되지 않고 그 고민의 과정들이 이제 보여지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했던 얘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소망 말고 희망. 네, 희망으로 네, 희망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뭐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노하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